저는 마르티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44년의 인생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작년 3월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 AI 언어 포럼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던 중이었죠. 솔직히 조금 지루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준호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글 자모와 신경망 구조도가 나란히 떠올랐죠. 한글의 모듈 구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요? 옆에 앉은 프랑스 교수도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각 글자는 독립적이면서도 조합 가능한 모듈이죠.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정중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문적 예의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김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공격적이었죠. 그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왜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빈국이었나요? 문자의 과학성이 국가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학문적 토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슈미트 교수님. 문자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죠. 증기기관이 19세기에야 혁명을 일으켰듯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직접 한국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논문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제 얼굴은 달아올랐어요. 도전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교수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프랑스의 장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티나,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 젊은 연구자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애국심과 학문은 구분해야죠. 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죠.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위키피디아, 학술 논문, 유튜브 영상까지. 하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정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해율 99%,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그리고 AI 스타트업 밀도가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높다는 것. 우연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대학에 6개월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글 연구를 위해 반년을 투자한다니요. 솔직히 말하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만은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많이 작용했죠. 3주가 지나고 동료 교수 토마스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마르티나, 아직도 그 한글 연구하고 있어? 취리히에서 내가 그 한국 연구자한테 한 말 때문에 좀 말이 많던데. 무슨 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내가 너무 오만했다고 하더라고. 작은 나라에서 온 젊은 학자를 무시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학문적 질문을 했을 뿐인데 오만하다니요. 토마스,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비판했잖아. 그게 문제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학과장실을 찾아가 6개월 연구 휴가를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첫 충격.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직항편 12시간 비행이었죠. 44년을 살면서 유럽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는 더더욱 처음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프로그래머세요?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베를린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휴가로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한글로 코딩하시나요? 아니요, 영어로 하죠. 하지만 주석은 한글로 달아요. 훨씬 빠르거든요. 한글은 타이핑이 빨라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되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한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교재를 읽었습니다. 한글 자모를 익히려고 노력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신기하게도 배우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다들 처음에는 그래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오시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모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깨끗하고 넓은 복도,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과 영어가 완벽하게 병기된 표지판들.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빨랐습니다. 이게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계속 놀랐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마천루들. 프랑크푸르트나 뮌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님은 60대쯤 되어 보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처음이세요? 이 나이대분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놀라웠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점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식당들, 그리고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는 밤에도 안전한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기사님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새벽에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명동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하며 근처 교보문고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큰 서점이에요. 한글 관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불빛이 환한 거리가 보였죠.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자는 거지? 피곤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놀라운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도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온갖 종류의 상품들이 가득했죠. 놀랍게도 계산은 무인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을 보며 또 놀랐죠. 현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다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가를 둘러보다가 한글 관련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문장에 눈이 멈췄어요. 한글은 발명된 문자다.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설계된 것이다. 그 문장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취리히에서 김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점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외국인들도 하루면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논리적이거든요.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죠. 하루 만에 새로운 문자를 읽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 책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제 선입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고 활기찼습니다. 박지민과의 만남.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실례합니다. 혹시 슈미트 교수님이신가요? 돌아보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과정이에요. 김준호 교수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순간 취리 컨퍼런스가 떠올랐습니다. 그 젊은 연구자였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도움이 필요하긴 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서울은 넓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일주일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떨까요? 한국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호텔을 나와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명확한 노선도,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방송. 지민이 티머니 카드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버스도 지하철도요. 4호선을 탔습니다. 차량 내부도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네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나라예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터지거든요. 모든 역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신호가 자주 끊겼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박물관이에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보며 금관, 청자, 불상 등을 보았습니다. 1500년 전 작품들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유물이 이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다니. 그러다가 한글 전시실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설명한 책이에요. 1443년에 만들어졌어요. 문자 창제의 원리와 철학이 모두 담겨 있죠. 지민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것이 훈민정음의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원하셨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양반들만 쓸 수 있었거든요. 민주화의 도구였군요. 제 말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식의 민주화였죠. 그래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철학이 담긴 혁명이었어요. 15세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유럽은 그때 아직 소수만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민 씨,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가요? 네, 저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봤는데 대부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기본 자모가 24개뿐이거든요. 그리고 조합 규칙이 논리적이에요. 그럼 저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지민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저 자음부터요. 기역, 니은, 디귿.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해가 됐어요.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자, 이제 간단한 단어를 읽어볼까요? 지민이 한국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국. 제가 더듬거리며 읽자 지민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20분 만에 읽으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논리적이거든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지민과의 첫날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스승이었죠. 배움의 문화를 발견하다. 저녁 8시쯤 명동 거리를 산책하다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독서실이었죠.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하네. 계속 걸으니 학원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학원까지.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 건물 앞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학원은 몇 시에 끝나나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0시요. 저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고3이거든요. 대학 입시 준비해야 해서요. 다음 날 아침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경쟁이 매우 심해요.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어른들도 계속 공부해요.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외국어 배우고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날 저녁 지민은 저를 강남의 대치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죠. 거리는 학원 건물들로 빼곡했습니다. 5층, 10층짜리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영어 전문 학원이에요. 1년 수강료가 1천만 원 넘어요. 1천만 원이요? 독일 돈으로 7천 유로가 넘는 금액이었죠. 네, 그래도 대기자가 수백 명이에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는데도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앉은 분들 보이세요? 지민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2명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열심히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직장인이에요. 퇴근하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죠. 아마 자격증이나 영어일 거예요. 아니면 코딩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언제 쉬나요? 제 질문에 지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는 것도 계획적으로 해요. 효율적으로요. 다음 날 지민은 저를 종로의 노인 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니 30여 명의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보였어요. 놀랍게도 모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30대 정도의 강사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외되지 않도록 무료로 가르쳐드려요.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손주한테 영상통화는 어떻게 하나요? 강사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할머니는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께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배우기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 하지만 배워야지. 세상이 변하는데 나만 뒤처질 수는 없잖아.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싶고 뉴스도 보고 싶고 그러거든. 복지관을 나오며 저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힘이 뭔지요? 무엇인데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배우는 문화.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만든 거네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생존 방식이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석유도 금도 아니다.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5천만 명의 사람들이다.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다. 서울에서의 5일째, 지민이 저를 강남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보여드릴게요. 토요일인데 수업이 있나요? 방과 후 코딩 수업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참여해요. 컴퓨터실로 들어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9-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 남자 선생님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스크래치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조건문을 사용해서요. 아이들이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모두 한글로 이루어졌는데 아이들이 척척 따라하는 거예요. 만약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해요. 한 아이가 자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제가 놀란 건 타이핑 속도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주석을 다는데 정말 빨랐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지민 씨, 저 아이들 타이핑이 왜 저렇게 빠른가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잖아요. 키 배열이 효율적이에요. 영어보다 적은 타수로 같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요. 수업이 중반쯤 되었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만약 마이너스 그렇다면 마이너스 아니면은 영어로 뭐예요? if 마이너스 then 마이너스 else죠. 아, 한글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코딩 개념을 배우는 게 효과적인가요? 네, 매우 효과적이에요. 한글은 논리적이거든요. 조건문, 반복문 같은 개념을 한글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해요. 한글로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어 명령어로 바꿔요. 선생님은 화이트보드에 예시를 적었습니다. 나, 다를 보세요. 기어가, 니으나, 디그다. 같은 모음에 다른 자음을 붙여서 세 글자를 만들어요. 코딩에서 같은 함수에 다른 파라미터를 넣는 것과 같죠.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유사하다는 것. 취리히에서 김 박사가 했던 말이 드디어 이해됐어요. 한글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설계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세종대왕은 컴퓨터를 몰랐겠지만 논리적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600년 후의 디지털 시대와 맞아떨어진 거예요. 학교를 나오며 지민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한글의 과학성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받았어요. 카페에 앉아 지민이 한글의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로 시작해요. 이걸 조합하면 1만 100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조합 규칙은 간단해요.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받침. 세 가지 패턴이에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마치 DNA 코드 같은데요. 4개의 염기로 무한한 생명체를 만드는 것처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글은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의 표현을 만들어내요. 효율성의 극치죠. 그렇다면 한글을 배운 사람은 논리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조합 사고를 하니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적 사고를 익히는 거죠. 저녁 무렵 서울대 언어학연구소의 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한글의 진짜 가치는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최 교수님이 논문 한 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연구를 보세요. 한국어 자연어 처리 정확도가 영어보다 14% 높아요. 한글의 규칙성 덕분이죠. 구글과 네이버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논문을 읽었습니다. 한글과 AI, 한글과 정보 처리, 한글과 인지과학까지. 새벽 3시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